내가 너무 많이 부시긴 해. 근데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잘 부시는 사람, 뭘 만지면 부시는 사람. 난 약간 그런 사람이야. 좀 약간 물건을 남의 물건을 조심히 이렇게 쓰는데 약간 내 거다 싶으면 함부로 써. 내 거다 싶으면 함부로 써. 자, 어쨌든 자 보자. 자 괜찮네요. 분위기 좋아졌네요. 지금 되게 분위기 안 좋았는데. 자 볼게요. 자 그럼 이런 거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봐봐. 사기와 경서를 비교해서 읽었어요. 백의와 무왕의 일화 내용이 실제로 있었는 줄 확인하고 있어. 자,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일단 맞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 나라 동쪽 사람들과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독서 경험을 공유했어요? 그럼 보기만 봐도 얘는 틀렸어. 입원한 사람은 지금 오늘 뭔가 잘못된 컨디션이야. 자, 아예 이 얘기 없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 보기 얘기잖아요. 그쵸? 이 사람은 후대 사람이고 얘네들이 한 말을 기록한 사마천이 결국 뭐냐? 이런 주관적인 거고 확실하지 않은 근거를 지금 기록해서 역사적 사실로 만들었다는 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전혀 아니고. 자, 이것도 어때요? 자, 사마천이 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주장과 근거가 서로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사마천이 취한 역사적 사실은 이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주장과 근거의 관련성과 관련은 없어요. 그 다음 상반된 견해 있어요? 없어요. 자, 왜 논의할 거리가 있다고 한 거야? 말했잖아요. 잘못된 걸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걸 기록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문장 표현 방법 안 나왔잖아요. 맞아야 돼. 이게 틀린 사람. 본인이 왜 틀린지 잘 생각하면 내가 왜 오답을 선택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했지만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요. 유사한 건 나올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답으로 이러한 문제 유형에서 내가 어떻게 풀었고 그리고 내가 왜 이 오답을 선택했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이번에 문제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3점? 왜 이게 3점이야? 그렇지 않니? 3점이라고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네, 3점짜리가 어려워서 3점도 있고요. 시간 때문에 3점인 것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적용 문제니까 3점을 줬겠죠. 근데 3점의 가치가 없어요. 까지 괜찮으세요? 혹시 여기 질문. 자, 잊지 마실 건 뭐냐? 자, 적절한 경우는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핵심으로 답을 따라가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야.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저번 주에 비문학 설명했던 거랑 비슷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문제 여기 안 읽었어도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와 보세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하고 의문을 제기하면 주제 넘다고 한다. 한 사람은 자, 길잡이의 뜻대로 따라가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당도했어. 다른 사람은 홀로 길을 헤매다가 며칠이 걸려서 당도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구체적인 사례잖아요. 그쵸? 그럼 이들이 뭔가를 비유한 거야. 자, 이들이 만일 다시 그 길을 간다면 혼자 간 사람은 정확히 알아서 길잡이를 앞세우고 간 사람보다 갈림길에서 헤매지 않을 것이다. 그럼 누가 지금 괜찮다는 거야? 그렇지. 홀로 찾은 사람. 이게 좋네? 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 다음 그러므로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따라서는 정리해 주는 거야. 자, 옛 주석. 자, 여러분 이제 주석을 모를 수도 있는데 옛 주석만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마음으로 체득하는 애가 얘인 거죠?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고 옛 주석이라는 거는 풀이야. 어떤 경전에 대한 풀이를 주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어떤 그 글에 대해서 남긴 풀이라든가 글의 내용만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자,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봐봐. 이런 경우 있어. 우리 저번 주 기출 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내가 읽었는데 얘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얘가 적절하지 않아. 그러면 4개는 맞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읽었을 때 연관성을 저 읽기랑 지금 연관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읽기랑 연관시키는 건데
자, 얘가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를 읽는 순간 바로 캐치하면 너무 좋은데 난 모르겠어. 뭔가 비판적 일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지만 난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읽으세요. 그걸 받아들여. 왜? 네 개는 맞는 거잖아. 그럼 봐봐. 자, 깊이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글에 드러난 주장의 다양성, 타당성 및 관점의 공정성을 판단한다. 맞아요? 타당하냐?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 관점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 라고 내가 깊이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본다는 얘기니까 맞아. 근데 모르시면 남겨놓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여기 비유적인 표현을 풀이해주고 있네. 아, 길잡이의 뜻대로 간다는 거는 그냥 저자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구나. 홀로 헤매는 거는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두 개를 같이 보니까 맞는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물론 모르시면 남겨놓는데 말했잖아요. 자, 일단 모르시면 그냥 받아들이라니까. 아, 그럼 길을 갔는데 길을 안내하는 사람, 책을 읽는데 책을 안내해주는 사람, 저자의 의도대로 읽는다. 뭔가 그럴듯한데 하면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의문이 생기면 말했지만 일단 하나만 틀린 거니까 일단 끝까지 쭉 가세요. 자, 그 다음 다시 그 길을 가면서도 갈림길에서 헤매는 것은 타인과의 독서 경험을 공유하면서 식견을 넓힌다. 여러분 이 길에 누가 있나요? 이 타인이 등장하지도 않았어. 갈림길은 자, 얘가 지금 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얘네가 길을 가는데 자, 길잡이대로 찾아간 사람, 홀로 길 간 사람. 자, 그럼 이제 혼자 가봐? 하고 딱 풀어놓은 거잖아? 근데 얘는 헤맸고 얘는 헤매지 않아서 길을 못 찾아서 얘는 길을 찾았어. 근데 그게 타인과의 독서 경험이 나오려면 누군가, 그쵸? 그를 알려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 길잡이의 뜻대로 갔다는 거를 혹시 이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타인과의 독서 경험을 공유한다는 건 서로 대등한 상태에서 나도 주고 너도 주는 게 공유야. 근데 얘는 일방적으로 안내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안내해주는 사람을 공유한다고 하지 않아. 까지 괜찮아요? 가르쳐주는 거지. 내가 니네랑 수업을 하면서 이거는 가르쳐주는 거지 니네랑 뭔가 공유하는 게 아니야. 니네가 뭔가를 뭐 시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했을 땐 서로 대등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여러분한테 제공해주는 거니까 이런 거는 지금 얘를 갖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혹시 고민을 하시더라도 얘가 적절할까 얘를 적절할까요? 고민해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얘는 혼자니까.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혼자 간 애가 잘 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혼자 간 애가 잘 갔어? 자, 그 다음, 그럼 헤매는 애는 얘란 얘기잖아요. 그럼 헤매는 애의 이야기를 타인과의 경험을 공유하여 지식의 식견을 넓힌다고요? 헤매는 걸 부정으로 보는 건데? 그래도 안 맞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든 여러분 얘는 안 맞아요. 괜찮으시죠? 네. 이거 틀렸고. 자, 그 다음, 이걸 그대로 지키기보다는 마음으로 체득하고자 하는 것은 자, 그럼 또 나왔네. 아, 저자의 의도나 담론을 파악하는 주체적인 독서와 연관이 된다. 주체적인 독서, 마음으로 체득, 혼자 고민해보는 거 능동적. 얘는 말이 통하잖아요. 그럼 그 반대로 저자의 의도나 담론을 파악한다. 자, 근데 이런 거 볼 수 있죠? 만약에 얘가 빠져봐. 그럼 맞을까 틀릴까? 얘가 빠지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5번이? 맞아요? 맞다고 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옛 주석을 그대로 지키는 게 결국은 저자의 의도대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주체적이란 말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홀로 헤매는 사람은. 왜냐면 이게 비판적 읽기잖아. 비판적 읽기이기 때문에 그냥 얘가 마음으로 체득한다는 것은 그냥 저자의 의도나 담론을 그냥 파악한다라는 거는 수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가 빠져버리면 실제로 이건 틀린 답이에요. 틀린 답이라고. 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5번이 올바른 설명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답은 4번이다. 까지 봐주시고 그래서 뭐냐? 앞이랑 좀 다르다. 이런 걸 내가 뭔지 모를 때는 일단 선택지를 끝까지 읽으시고 자 본인이 가장 아니라고 생각한 거를 찾으시는데 항상 정확한 근거를 못 찾아도요. 답을 볼 수 있어요. 아까 4번 보세요.
얘를 지금 긍정으로 보고 있지 않잖아요. 헤매는 걸. 근데 이거를 타인과 공유할 식견을 넓히는 건 사실은 긍정적인 거니까 둘이 매치가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타인과의 경험 얘기도 없었고요. 어떤 걸 잡든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정확하게 안 가셔도 돼요. 문맥의 흐름이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도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지금 앞에 이 독서와 관련된 읽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맞았건 틀렸건 조금 이거는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뒤쪽 질문 갈게요. 자, 뒤쪽 질문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자, 이쪽에 얘는 지금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지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면 선택지의 문제라는 건데, 자, 문제를 한번 제가 조금 볼게요. 얘보다는 뒤쪽을 좀 더 풀 거기 때문에 얘는 가볍게 넘어갈 거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천천히 풀어보시고, 클릭 때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야. 눈에 띈다는 거고요. 절반 정도 보시면 풀릴 거예요. 자, 아주 친절하게 가와 나를 구분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묶여질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 일단 가를 읽고 좁힌 다음에 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문제를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자, 내용에 대한 일치고 적절하지 않은 건데 그냥 윗글이라고 했으니까 가, 나를 둘 다 물어보겠네. 그러니까 가를 읽은 다음에 일단 지울 수 있는 거 지우시고 나를 읽고 찾아야 되겠구나.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자,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요거는 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7번 보시면, 자, 7번은 지금 적용 문제이고요. 보기에 가에 들어가는 건데 나를 보는 거고 특정 인물이 언급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8번.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자, 윗글을 참조해서 디귿을 이해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나에 있죠.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는 문맥적 의미니까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얘 먼저 가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빠르게 보시고 전략을 짜는 거지. 아, 그럼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가라도 보자. 아니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뭐 차근차근 다 읽어보고 여기 갈 수 있겠죠. 자, 얘는 지금 지문 안 읽을 건데요. 잠깐만 보세요. 앞에 한 단락만 보고 제가 밑에는 그냥 체크만 해드릴 거거든요. 자, 내가 이제 읽었는데 아, 보니까 예술이네. 자, 여러분 제가 인문이나 예술 부분에서는 비슷한 내용끼리 잘 짝지어서 분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대략 문제를 보시면 이거 안 읽었구나. 잠깐만 얘 읽을게요. 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인물들이 나오죠. 네. 그럼 이렇게 사상가들이 나왔을 때 얘네들 한 명이 아니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선택지 먼저 볼게요. 이거 본 줄 알았더니. 네. 자, 인상주의는, 자, 인상주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어요. 이미지와 의미가 1대1로 대응될 수 있는 회화의 흐름을 선도했다.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자, 요거. 이끌었다는 거예요. 먼저 이끌어 나갔다. 자, 그 다음, 시기를 지금 제시해주는 말이 있네요. 그럼 시대를 구분해야겠네. 자, 근데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난 단어 자체, 숫자를 가지고는 장난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자, 이런 미술사학은, 자, 미술사학에 대한 얘기네. 자, 어떠한 이런 사상에 대한 거네요. 자, 미술가보다는 뭐를, 이거에 주안점을 두었다. 너무나 되게 명시적이죠? 선택지가 되게 명시적이에요. 자, 그 다음, 근대적 도상학이라는 얘기는 지금 그냥 도상학이 아니라 지금 얘를 구체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구분시켰잖아요? 그러면 근대적 도상학이 아닌 애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분하셔야겠고. 특정 주제에 대한 회화의 표현 방식의 변화를 통시적, 여러분 통시라는 거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 뭐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 자, 같은 공간은 공시예요. 공시. 공시. 같은 시간적을 배경으로 탐구하는 거는 공시. 자, 특정 주제에 대한 회화의 표현 방식의 변화이다. 자, 19세기 말에 이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 양식을 자, 모범으로 여겼다. 이러이러한 거를 모범으로 여겼다. 얘도 명시적이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지금 까다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어들만 체크하시고 지금 보니까 뭔가 이야기가 복잡하게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얘가 정말 어떤 특정 학자에 대한 얘기만 있었다면
얘처럼 이런 학자의 이름들을 가지고 내줬으면 괜찮은데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고 시대에 대한 얘기도 있다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이게 물론 나 두 개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누가 보세요. 자, 파노프스키 밑에 문제도 있었죠? 자, 리글이 말한 예술 창작의 원천으로서의 예술 의욕은 그럼 여기까지는 리글이 말한 거죠. 자, 그럼 파노프스키는 이게 될 수가 여러분 잘 보세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읽으실 때 있다 없다 잘 보셔야 돼요. 괜찮아요? 자, 얘는 없다고 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 단어들 한번 봐주시고 뭔가 그냥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전혀 없구나. 그러니까 이 단어들만 주목해서 내가 어떤 특정 사람, 자, 그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기, 얘 좀 주의해서 보자 라고 하고 가시는 거고, 자, 지문 보시면 자, 19세기 말 바로 나오죠? 자, 미술 작품이 사회 역사적 맥락에 종속되지 않는 자율성을 지닌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대두된 거예요. 어떤 배경이죠? 그리고 이를 뭐라고 할 수 있다? 미술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시되면서 바로 미술사학이라는 게 아까 봤던 단어가 지금 바로 나왔죠? 자, 요게 성립했다. 자, 얘는 미술가 개인들에 대한 연대기적 서술에 가까웠던 기존의 미술사를 배격하고, 그럼 안 했단 얘기잖아요? 배격하고 미술 작품이, 자, 아까 봤던 단어가 그냥 지금 거의 그대로 보이죠? 지금 5번에 나왔던 선택지 2번이 그냥 보이지 않나요? 이래서 쉽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부터 그냥 바로 보이는 경우는 드물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목해서 이걸 기술하고자 했다. 뭐 하나 끝났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시면 그 대표적인 사람 리글에 대한 얘기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시면 벨블린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얘도 그 미술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본인이 보세요. 얘를 쭉 읽으셔도 되지만 내용이 명시적으로 구분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리글까지 읽고 글의 일치들을 확인하시고 다시 벨블린을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보실 건 지금 미술사학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미술사학의 이야기로 쭉 이어갈 수가 있고요. 자, 이거에 반하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자, 둘 다 미술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 갖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 얘가 쟤를 비판할 수도 있고, 자, 쟤의 의견을, 리글의 의견을 계승하고 발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얘가 이 리글을 비판한 건지 아니면 계승 발전시킨 건지 그 차이점과 공통점에 주목해서 읽어가시면 됩니다. 자, 뭔가 여기들이 개념들이 좀 많이 나왔을 뿐인 거지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읽진 않을 거예요. 틀만 봐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요 정도 보셨을 때 5번에서 지워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쵸? 제가 문제는 풀지 않을 것 같아요. 5번 너무 쉬우니까. 자, 그래서 5번에 관계된 문제들을 여러분 쭉 풀겠죠. 4번 지워가고 5번, 6번 지워갈 수 있겠죠. 까지 괜찮아요? 혹시 4번 틀린 사람? 없나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해봐. 자, 일단 좁혀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나짐은 잠깐 보시면 자, 여전히 이어지죠. 여러분이 분명히 가와 나를 봤었을 때 자, 얘네들은 지금 명시적으로 이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명시적으로 안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절반 정도 다시 읽어야만 연결고리가 생기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나 하고 바르부르크가 나왔죠? 그럼 마찬가지죠. 그러나기 때문에 자, 얘를 그대로 이어가지는 않겠네. 보니까 정말 뭐야? 비판하면서 이 형식적인 미술사 얘네들을 비판한 거죠. 비판하면서 얘는 도상학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럼 일단 흐름이 바뀌었죠. 도상학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기존의 도상학을 쭉 설명해 주잖아요. 기존의 도상학을 쭉 설명해 주고 그러나 라고 했고 이러한 종류의 도상학이 이러이러했다면 얘의 이것은 하고 구분시키죠. 그럼 같은 도상학이라고 하더라도 이 앞쪽과 이 뒤쪽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해서 쭉 읽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에서 바뀌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명시어 바뀔 때는 여기까지 끊으시고 글일지 확인하셔도 돼요. 난 소화할 수 있다? 끝까지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복잡해지는 게 가에 나왔던 인물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어요. 그쵸? 그럼 이럴 때 여기로 충분히 소화가 되면 넘어가시면 되고요. 소화가 잘 안 되시면 가지문에 얘네가 나왔던 부분을 체크한 부분을 다시 봐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을 거고 도상학 3단계를 지금 또 설명해주고 있죠. 수거도 낼 것 같지 않나요? 한 달로 걸치는데? 얘는 되게 명시적으로 뭘 낼 것 같다. 당연히 학자들끼리 비교하겠죠. 그치? 그 다음에 도상학을 보시면 이 기존의 도상학과 지금의 도상학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선택지 만들 수 있을 거고 분명히 한 단락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얘네들을 선택지 만들 수 있는 거고 읽으면서 본인도 느껴질 거예요. 근데 내가 느꼈는데 난 되게 많이 틀렸네.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말했지만 내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풀어서 이걸 찾아갔는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지문이 안 어울리는데 틀리는 사람들은요. 말했지만 그냥 끊어 읽으세요. 지문이 안 어울리는데 내가 자꾸 안 어울리는 내가 틀린다 그러면 끊어 읽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만약에 혹시 풀고 싶은 문제 여기에서 하나만 풀어볼까요? 6번, 7번, 8번 다 괜찮아요? 본인이 풀어보고 싶어요? 풀어보시면 넘어갈게요. 여기 어차피 기운 뺄 필요 없으니까 뒤쪽에서 지금 법지문에서 좀 읽어줄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법지문 가볼게요. 얘는 좀 읽으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읽었던 읽지 않았던 봐주시면 되고 기존의 법지문보다는 쉬워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뭐냐면 난 안 어려운데 자꾸 쉽다고 해서 지금 마음 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운 애들은 법지문이 한자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단어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단어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법지문은 아니에요. 소화할 수 있는 범위야. 그래서 좀 낫다는 거야. 하지만 예시가 그렇게까지 친절하진 않아요. 예시가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었을 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좀 한계죠. 네. 예시가 많으면 쉬웠을 텐데 예시가 좀 별로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이해가 힘들 수 있어요. 자, 먼저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손해배상 청구가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일상에서. 그치? 네.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야. 자, 그런 소송을 했는데 자, 여러분이 원고가 누군지 모를 수 있잖아요. 누군가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근데 원고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얘만이라고 했잖아요. 얘만 입증 부담을 진다. 여러분들이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특정으로 좁히거나 범주를 확대하는 경우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되거든요. 자, 요 부분. 그 다음 또 나왔네요. 원고의 인과관계 입증에는 추정의 방식이 적용되었다. 자, 3번.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모든 행위가 위법 행위인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모두 위법이야? 그건 아니지 않니? 이건 상식적으로 사실은 여러분이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죠. 그렇죠? 이거 우리의 상식이니까. 항상 말하지만 상식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은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특별히 문제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하는 건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주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서 과실의 존재 여부가 가려진다. 자, 지금 보니까 이게 뭔가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걸 입증해야 되는 거구나. 그쵸? 그리고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모두 위법은 아니구나. 그 다음 위법행위로 얻은 이득이 손해배상액보다 클수록 배상제도의 예방적 기능이 어렵다. 여러분 이것도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상식으로? 왜? 내가 뭔가 나쁜 행위를 했어. 근데 그걸로 얻는 이득이 손해배상액보다 그 이득이 더 크다면 자, 내가 비리를 저질렀어.
혹은 나쁜 물건을 만들었어. 우리 가끔 왜 먹는 걸로 장난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짜증나죠. 에이, 3대가 대머리여라. 뭐 이렇게. 자, 3대가 대머리여라. 여자여도 대머리여라.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리고 남편이 못생겨라. 뭐 이런 거. 자, 아기는 네, 건드리지 않겠어요. 아기는 예뻐야 되니까. 자,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욕을 하시고. 자, 근데 그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예를 들어서 음식으로 막 이렇게 장난질을 쳤는데 내가 판매해서 얻은 수익이 소비자에게 물어준 손해배상보다 크다면 할까 안 할까? 범죄를 저지르겠죠. 노양심이면. 그러니까 이런 배상제도의 예방적 기능, 이게 물론 전보배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긴 하지만 전보를 빼면 무조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얘가 뭔지 한번 보자. 전보배상이 뭔지 한번 보자. 근데 만약에 전보란 얘기가 별 의미가 없다면 얘도 맞을 수도 있겠구나. 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손해배상이 항상 손해가 항상 위법인지 위법이 아닌지, 그리고 어떤 데 손해배상을 해주는지, 원고가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봅시다. 라고 가시면 돼요. 그럼 일단 전체적인 틀은 잡혔잖아요? 그럼 가면 되죠. 자,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일단 첫 번째, 손해를 끼쳐야 돼요. 타인에게. 그 다음 두 번째, 그게 위법이면 뭘 갖는데요? 이게 지금 가정이자, 그러니까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지켜지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거야. 자, 여러분 조심할 건 뭐냐면 법은 가끔 보면 코에 걸면 코 걸이고 귀에 걸면 귀 걸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 앞에서 A라고 해놓고 앞에서 A가 적용된다 라고 해놓고 갑자기 다른 상황에서 A는 적용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법지문들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깊게 파지 마시고 그냥 얘가 정보를 주면 그렇구나 하지만 얘가 있을 수도 있겠지 하고 약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조건이 아니야. 과학기술처럼. 자, 그럼 그 다음 보세요. 다만 이미 벌써 걸리죠. 다만 그 위법행위가 가해자의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고 그 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던 것을 누가 피해자인 원고의 뜻을 알았죠 이제 그럼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럼 이것에 의해서 발생했고 이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건 결국 뭐야? 얘네 둘 사이에 무엇을? 인과를. 이 둘 사이의 인과를 얘가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를 여기서 지금 10번에 이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걸 몰라도요. 밑에 나와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단어들은 활용하시면 됩니다. 갖다가. 왜? 지문 내용이 그대로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쵸? 단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어가 나온 건 활용해 드린 것 뿐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럼 봐봐. 이게 좀 쉽진 않네. 왜? 어쨌든 얘가 이렇게 고욕은 과실이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손해배상은 아닌 거잖아요. 힘드네. 자, 물론 누군가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가한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벌써 뭔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자, 분명히 불법인데 자, 그 불법에 대해서 내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가하면 그거는 위법이 아니란 얘기고 이 얘기 지금 여러분 바로 지금 보이잖아요. 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 죽이려고 하고 있어. 내가 막 도망가고 있었다는 거지. 막 도망가고 있었어. 자, 도망가고 내가 막 쫓아오고 있었어. 야, 죽어라! 하고 쫓아오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이런 거죠.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물건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돼. 그러다가 내가 지금 궁지에 몰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칼을 빼앗아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찌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타인에게 정당방위로 이렇게
손해를 끼쳤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당방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당방위도 무조건 정당방위가 아닌 거 아시죠? 참 힘든 삶이야. 이런 거지. 위협을 느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위협인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위협을 느꼈는데 그래서 내가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 사람을 저주하려고 이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너무 빡친 거지. 아씨,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하면서 얘를 내가 10번을 찍었어. 아, 너무 아침부터 과한가요? 근데 그럴 것 같지 않냐? 나는 10번 찌를 것도 같아. 너무, 아니, 그게 내 의지랑 전혀 상관없이, 이러면 너무 의지 같잖아. 미리 말하면. 그치? 근데 상관없이 너무 극심한 두려운 거. 나는 실제로 여러분 도둑이 든 적이 있어. 도둑을 마주친 적은 없지만, 예전에 한번 해줬단 말이야. 근데 난 3번 도둑이 든 적이 있어. 그래서 3번 다 이사를 갔거든? 심지어 재계약을 했는데 이게 도둑이 들어서 내가 이사를 가게 됐으면, 주인이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주인 잘못도 있지. 왜냐면 1층에 이 보안 키가 있었는데 그 건전지가 달았는데 그걸 갈아놨는데 그걸 안 갈아준 거야. 열려 있었던 상태인 거야. 근데 그거는 주인 책임도 있지 않아? 그러니까 주인이 이사를 안 가면 자기가 더 그런 걸 잘 해주겠대. 근데 그거 어떻게 살아? 무서워서. 기분도 더럽잖아. 그 방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들어가면 또 못 나오겠어. 무서워서. 왜냐면 마주칠까봐. 그때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집에 가다 말했잖아요. 정말 도둑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좀 그냥 우리 저녁 먹고 가자, 맥주 한잔 하고 가자. 그래서 내가 평소에 좀 늦게 들어갔어. 그래서 근데 들어갔는데 막 도둑이 나온 듯한 느낌이었단 말이지. 실제로 내가 너 처음 들어? 어느 반 해준 거지? 넌 들었지? 1월 반 해줬던 것 같은데? 탐문수사를 했는데 이거 길게 하면 집중 못하니까 탐문수사를 했는데 내 맞은편에 여자 살고 있었단 말이지. 정말 한 1년에 한 2-3번밖에 못 봤는데 이거 오래 살았어. 한 3-4년 살았단 말이야. 내가 1층부터 쭉 물어봤어. 우리 층까지. 어차피 위층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우리 집만 털린 거야. 그럼 사실 내가 문단속을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막 여러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물어봤어. 똑똑똑똑 했더니, 그 사람이 별다른 이상한 건 못 느꼈대. 다만, 이제 보통 내가 학원 강사니까 들어가는 시간이 있을 거고, 사실 문 닫는 소리는 방음이 잘 안 되니까, 오피스텔은. 약간 이게 들렸나 봐. 자기가 잘 때쯤에 항상 내가 들어가니까. 근데 평상시보다 좀 주말인데 일찍 들어왔고,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리고 자기는 다시 잠든 거야. 근데 그 나가는 소리 범인이 나간 거고 나는 다시 들어온 거지. 근데 내가 집에 가다가 있잖아. 집에 가다가 어떤 남자가 모자를 푹 둘러쓰고 백팩을 메고 내려가는 거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었어. 그날 올라가다가.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 막상 갈 때는. 근데 집이 털린 걸 보고는 되게 많은 생각이 들지. 그 새끼가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래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사 갔는데 이런 경우 생각해봐. 내가 손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 그때 재계약하고 나서 일주일이 채 안 됐어. 도둑이 든 거야? 난 다시 이사를 가야 되잖아? 그럼 이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미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집을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서 이 공인중개사한테 일정 비용을 치를 거 아니야? 그리고 나 때문에 이제 이 집이 비어있게 되잖아요. 그럼 이 집에도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 공인중개비도 내가 물어줬어요. 근데 액수가 꽤 된단 말이야. 짜증나지. 그러니까 주인은 법적으로 자기 책임이 내가 물어봤어. 내가 건너 아는 사람이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법적으로 이 사람이 없대.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사실 소송 가기엔 너무 또 금액이 미미하고 민사 가기에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변호사가. 어떡해. 근데 주인이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좀 뭐 배상은 못 해줘도. 내가 근데 막 젊은 사람이 내가 막 따지기 좀 그렇고 남자여서 좀 내가 꼭 참았는데 어쨌든 뭐 변호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 사람도 알고 있겠지 뭐 한두 번 해보겠어 이런 오피스텔 사업을. 그래서 내가 양쪽 돈을 물어주고 나갔어. 그건 억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꼭 여러분 약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봐봐. 그럼 내 입장에선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너무 분노한 나머지 아이씨 삐삐삐 하면서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이 자식이 하면서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10번을 찍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보복이 되는 거예요. 난 처벌 받아. 분명 처음에 시작은 정당방위였으나 끝은 보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처벌을 받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뭐야? 얘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얘를 밀었는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뭐 옥상이었어. 떨어져 얘가 죽었어.
그러면 이런 게 있는 거야. 굳이 밀지 않고 내가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야. 실제로 갑자기 뭔가 좀 범죄 수사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 그치. 우리는 생각할 수 없잖아. 근데 원래 그런 거야. 다른 방법이 있고 만약에 이제 뭐 내가 뛰어내린다든지. 짜증나죠?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게 과잉 정당방위로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지만 분명히 이게 방어하기 위해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공감하기 쉽도록 그냥 내가 요의 정당방위 얘기를 해준 것 뿐이에요.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이 법이 얼마나 재밌냐고. 로스쿨 가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가지마. 먹고 살기 힘들어. 자, 그 다음. 먹고 살기 힘들어. 주변에 의사 쪽은 많은데 법 쪽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유일하게 아는 2명. 직접 아니라 건너 아는. 내 친한 사람이 정말 친한 사람 해서 이제 난 무료 상담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물론 모든 직업이 여러분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본인이 좋아하고 재밌으면서 박봉이 낫지. 재미도 없고 박봉은 힘들잖아요. 그쵸? 어쨌든 뭐 그래도 나는 꿈을 갖고 싶다. 가지세요 뭐. 그럼 나는 또 이렇게 법 쪽에 아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니까 나는 좋죠. 네, 나는 좋아요. 자, 어쨌든 계속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정 지었다라고 해서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뒤집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우리 법은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면, 근데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입증해야 된다고요? 그쵸? 입증하면 실제 손해배상만큼, 네, 실제 손해액만큼의 배상만 인정하는, 이게 나왔네 지금. 별거 아니죠 그냥. 손해본만큼 배상해란 얘기니까 별 얘기가 아니네. 그럼 사실 얘도 특별히 틀릴 이유는 없겠네. 하지만 고민하지 않아도 마지막에 너무 똑같이 나왔죠. 이건 좀 자네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똑같이 나왔죠. 지금 이 말 한 이유는 10번 틀린 사람 반성하라. 자, 반성하라. 자, 그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시고 지울 수 있는 거 지우셔도 되고 나는 좀 더 읽을 수 있는데 좀 더 읽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단 한번 끊어볼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을 때 자, 1번에서 일단 모르겠고 그치? 자, 3번 지웠잖아요? 3번 지웠고 자, 그 다음 나머지 뭐 아직 뚜렷하게 나온 건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아직 기억 알 수 없고 니은 알 수 없고 그러면 이제 더 읽어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러니까 요걸 먼저 봤을 때 장점은 앞쪽 거는 바로바로 보여요. 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자,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자, 잠깐 스톱. 이 얘기가 지금 또 나왔죠. 앞에도 나왔는데. 자,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의 존재나 가해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아까 선택지에 나왔던 거네요. 이걸 입증하는 것은 잠깐 스톱. 얘가 말만 바뀌었지. 이 얘기잖아요. 그쵸? 네. 반복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지.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입증의 부담을 완화한, 즉 피해자를 약간 도와주는 거죠.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는데 그 입증의 부담을 완화한 게 요거구나. 괜찮아요? 그 얘를 설명해 주죠. 얘는 제조업자가 뭘 만든 애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안전성이 결하되어서 그러니까 얘가 뭔가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안전성이 부족했어. 자, 그래서 생명, 신체, 재산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규정한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입증의 부담이 지금 덜어졌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자, 원고는 피해자라면서요. 그럼 피고는 누구야? 그치, 가해자고 아까 제조업자. 그쵸? 네. 그럼 여기서 가해자, 제조업자구나. 자, 이 사람이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이 사람이 위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기울이지 않았단 얘기죠. 말을 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입증하면 과실의 존재가 입증된 것으로
인정한다. 괜찮아요? 이건 일반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건 일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걸 보고 있었어, 지금. 자, 그러나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의 주의 의무 위반에서 비롯됐음을 입증하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즉 대부분의 제조물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서 대량 생산되므로 그 생산 과정에 대해서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를 예로 과자를 생각해도 돼요. 자, 내가 과자를 사 먹었어, 특정 과자를. 근데 그게 정말 장인이 한 땀 한 땀 걔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성분들이 이 공장에서 배합이 되어서 만들어져서 그 공장이 그 여러 사람들을 거치고 기계들을 거치고 유통 통로를 거쳐서 나한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만들었을 땐 문제가 없는데 뭐 중간에 뭐 질소가 새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원료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또는 그 공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소비자가 사실 그걸 다 확인하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입증한다는 게 쉬울까?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제조업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워. 그 말은 뭐야? 얘가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럼 원칙적으로는 얘가 입증을 해야 손해배상을 받는데 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면 이걸 입증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란 얘기야. 그냥 별 얘기 없어. 일부 조항에는 무과실에, 자 이거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과실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 과실은 잘못이 있는 거고, 그럼 무과실 책임의 법리가 적용이 됐고, 그 말이 뭐냐? 제조업자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얘가 주의를 기울였든 기울이지 않았든 간에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 되어서 안전성이 결여된 제조물에는 제조상의 결합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도록 하였다. 자, 이거야. 제조업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 할지라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랑 상관없이잖아요. 얘가 주의를 기울였던, 주의 의무 이행을 지켰던, 지키지 않았던, 지금 의도한 설계랑 다르게 제조되어 안전성이 결여된 제조물에는 이게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보자면 여기에서는 제조업자가 약간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랑 상관없이 지금 이게 포인트인 거야. 이게 인정이 되면, 자, 이렇게 인정이 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다만, 다시 예외죠.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의 법리가 적용되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무과실과 과실은 대비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무과실을 뭐라고 봤어? 얘가 주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하는 거라면 얘는 그게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럼 뭘 따져야 되는 거야?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소비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이게 아까 얘기했던 앞쪽에서 한참 얘기했던 얘가 입증을 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근데 단어를 바꾼 거죠. 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소비자가 이건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 두 가지 결함, 즉 얘는 무과실을 적용했지만 얘는 과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 둘을 지금 구분해야 되는 거야. 얘랑 얘네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무과실의 법리를 적용하자. 왜냐하면 소비자가 또 이거를 증명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현재 얘는 무과실이지만 얘는 과실이다. 얘를 입증해야 된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으니까 법을 좀 개정하자라는 말도 있더라. 까지 잠깐 스톱. 예시가 없어. 그쵸?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지문이 단어가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틀렸다는 거는 약간 내용 이해가 덜 됐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주자면 이런 거야. 내가 건물을 짓는다고 해볼까? 뭘 해볼까? 네. 자, 연필을 만들었다고 치보자. 건물 너무 세니까. 자, 연필을 만들었어. 되게 많은 대량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연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어떤 설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도 같은 거? 설계도. 자, 그럼 그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표시상의 결함. 표시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안 써 있다는 거는 여러분 굳이 깊게 이해하지 않아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다는 뜻이라서 안 나온 거거든요. 근데 조금 제가 설명을 해준다면 이 연필을 포장을 하고 그 연필에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표시? 먹지 마시오. 입에 넣지 마시오. 타인을 향해서 휘두르지 마시오. 너무 끝을 뾰족하게 깎지 마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주의사항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근데 결함이라는 거는 표시하지 않았다는 거지. 표시하지 않았어. 그 다음 두 번째, 그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어. 이 두 개를 입증하면 얘는 손해배상을 받겠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얘는 그런 걸 굳이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거죠. 원고가. 자, 그 차이라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럼 이거를 입증하는 관계가 어려워. 자, 그러니까 뭐다? 법을 개정하자 라는 얘기가 있던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니까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 또 나왔네요. 인과관계 또 나왔죠? 인과관계 입증에는 뭐가 사용됐어? 추정, 어디선가 봤죠? 그럼 사건 수토. 다시 갑니다. 다시 가봐. 그냥 지워지죠? 자, 4번. 일반적은 아까 제조물 얘기가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 얘기를 하고 나서 일반적은 이래. 근데 제조물은 예외적으로 이래 라고 설명해 줬잖아요. 그럼 일반적은 이거야. 앞에 있던 그냥 손해배상. 그럼 걔는 과실 존재 여부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도 지워지잖아요. 확인되시죠? 실제로 마지막 보시면 답은 1번이에요. 얘는 이따 설명하긴 하겠지만.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이미 3개가 지워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억. 지금 기억 보세요. 기억. 자, 기억 지금 여기까지 읽고 나서 11번 보세요. 11번. 자, 11번. 1번. 정보배상제도와 징벌적 배상제도가 모두 도입됐다. 맞아요? 아직 안 나왔죠, 징벌적. 알 수 없네요. 자,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특정 시점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요? 앞에 언급은 되어 있긴 한데 어디 갔니? 과학기술 얘기가 이쪽에 언급은 되거든요. 여기. 그치? 언급은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아직 안 나왔죠. 여기에는 아직 안 나왔고. 자, 그 다음. 자, 표시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맞아요, 틀려요? 3번. 맞죠? 좀 전에 얘기했죠? 요거잖아, 요거. 얘는 소비자가 입증 안 해도 되는데 얘네 둘은 입증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과실 책임의 법리. 이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자, 아까도 설명했던 거고. 자, 그 다음. 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 아직 안 나왔죠? 자, 그 다음 5번. 자, 제조물이, 여기서 본 단어네. 원래 의도한 설계대로 제조되었는데도 안전성이 결여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 맞아요? 왜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 부분.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어서 안전성이 결여되었다.
요거는. 자, 남은 사람들.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읽었던 부분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읽은 부분에 있어. 결국은 5번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 있을까? 아까 여기서는 주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여기 선택지에 여기 써있는 거는 주의 의무 이행 여부랑 관계없이 얘가 의도랑 다르게 제조되어서 안정성이 결여된 제조물이라고 써있는 건데, 선택지에서는 원래 의도한 대로 설계되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도 왜 손해배상을 해야 될까요? 써있어요. 써있는데 명시적으로 안 써있는 것 뿐이야. 자, 여러분 찾아보시고 모르시면 제가 얘기해 드리긴 할 거예요. 써있어요. 지금 읽었던 부분에 써있습니다. 자, 힌트 줄게요. 힌트.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힌트는 여기요. 요게 힌트야. 모르시면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힌트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서 여기죠? 어디 갔지? 여기죠? 자, 얘가 원래 의도된 설계를 했어. 그러면 얘는 아니잖아. 여기 보시면 이걸 상관없이, 이거랑 관계없이 의도한 대로 의도한 설계와 달랐을 때 이 결함인 거죠. 근데 쟤는 의도한 대로 설계했지. 그럼 얘는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거나 이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거나 이걸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뭐냐? 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조상의 결함은 없지만 설계상의 결함이라든가 표시상의 결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죠.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까지 괜찮나요? 얘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까지 괜찮나요? 자, 나머지 지문들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그 다음 보세요. 자,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자, 통상적으로 그 손해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 그러면 얘가 자, 이러이러한 거를 입증을 하면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입증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인과관계를 얘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좀 어렵겠죠. 근데 이런 걸 입증하면 관계가 입증된 것이다. 다만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에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자, 스톱. 제조업자도 입증할 수 있고, 제조업자는 여러분이 아까 피고라면서요. 그러니까 10번에 1번. 원곡 많이 틀린 거죠.
괜찮아요? 답은 1번.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약간 제조업자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조업자도 이렇게 자기가 입증을 하면 나는 그 당시 내가 이걸 만들 때 그 과학기술로는 얘가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입증한다면 자,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결함을 알았어. 근데 안 후에도 자,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진짜 나쁜 놈이지. 안 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배상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어지네.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히면 손해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뭐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요거 아까 우리 얘랑 다른 거야. 여기서 얘를 떠올려야 돼. 아까 얘는 손해액만큼만 1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하는 건 전부였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3배 내외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거죠. 다르죠? 주의해 주시고. 자,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손해배상도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한 거구나. 어디선가 본 선택지죠? 자, 이 제도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징벌적 기능 외에도 유사한 가해 행위의 재발을 억제하는 예방적 기능이 있다. 그렇겠죠. 이렇게 돈을 많이 물리면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좀 억제할 수 있겠죠. 네. 자, 피해자의 손상된 권리 회복에만 주안점을 둔 전보배상 제도는 좀 보세요. 자, 다시 또 구분이 되는 거야. 전보배상 제도는 이 손상된 권리 회복, 그러니까 걔가 손해본 만큼만 준다는 거지. 자, 얘는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이 손해배상보다 훨씬 큰 경우에 오히려 유사한 행위의 재발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바로 뭐예요? 제조물 책임법 같은 거. 즉 바로 뭐냐?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한 제조물 책임법 같은 애를 만들었다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제 생각에는 10번도 다 확인이 될 것 같고 11번도 다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제가 보지 않을게요. 자, 니은 잠깐 보세요. 12번. 13번은 안 할 거고요. 12번 틀린 사람 잠깐 보세요. 자, 니은의 이유로 해당하는 이유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자, 여러분 니은은 아까도 제가 설명한 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분명히 얘네도 증명하기 힘든데 얘만 무과실인 거고 얘는 과실이야. 그 말은 얘네가 입증해야 돼. 하지만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네도 무과실로 해주자라고 주장한다고요. 까지 괜찮아? 자, 얘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 좀 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5번 잠깐 보세요. 제조업자가 표시상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손해를 입은 소비자의 손상된 권리를 회복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표시상의 결함은 아까 뭐였죠? 제조물 책임법이 아니었죠? 그치? 얘는 아까 그냥 손해본 만큼 해주는 손해배상 책임 중에서도 전보배상 제도가 될 거 아니에요? 자, 표시상의 결함으로 있어. 그럼 얘가 만약에 입증하면 얘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 자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손상된 권리를 회복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손해배상 혹은 전보배상 제도에는 손상된 권리를 회복해주는 내용이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 이거는 이미 존재합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얘가 입증을 해서 보상을 받으면 회복이 돼.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얘네들이 입증만 해서 보상을 받을 수만 있다면 손상된 권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이해하시는 게 조금 관건인 거예요. 이 문제들을 틀렸다면 아까 제가 말했던 11번의 5번이나 아니면 12번의 5번 같은 요런 얘기들을 발상을 잘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발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니은은 아까 뭐라고요?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입증하게 해주자. 그리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가로 한 거니까 재발을 억제할 수 있어.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2번의 1번 과실책임의 법리보다는 무과실의 책임의 법리가 소비자한테 더 편하잖아요. 입증 안 해도 되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고. 2번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합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자 여러분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합이에요. 설계상의 결합이라는 거는 얘는 어떻게 돼요? 과실책임이었던 거잖아요. 얘는 과실책임. 그럼 뭐 해야 돼? 입증해야 돼. 그럼 이것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제조업자의 과실 존재 입증하기가 어렵죠. 아까 말했지만 설계상의 결합이든 제조상의 결합이든 표시상의 결합이든 어쨌든 입증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맞아요. 맞으니까 얘도 입증 안 하게끔 해주자. 자, 제조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자가 주의 의무 위반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나온 얘기죠. 이것도 굳이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제조업자가 주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보세요. 요거 얘 결함이 생겨서 손해를 입은 소비자도 보호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자, 아까 여러분 자, 지금 주의 의무를 이행했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시사항에 결함이 생겨서 손해를 입으면 마찬가지야. 얘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입증하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얘네들 좀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자. 같은 맥락인 거예요. 다 맥락은 같아요.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얘를 확인하지 못하시면 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약간 어렵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말했지만 이감에 비해서는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왜냐면 고려해야 될 게 그냥 정보배상제도랑 지금 하나 뭐였지?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것만 지금 구분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과실이고 누가 무과실인지만 구분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혹시 여기까지 추가적인 질문? 제가 봤을 땐 그래도 문제 중에 가장 설명할 만한 게 얘예요. 얘고 그 다음 설명할 만한 게 17번.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머지는 질문 받을 거거든요. 자, 생각보다 5쪽 지문들을 많이 맞추셔서 제가 지문은 읽지 않고 얘만 갈 건데 잠깐 보세요. 자, 틀만 잠깐 볼게요. 틀만. 여러분 이거는 전에 우리 그 뭐였지? 그 9월 모평에 왜 세균, 진균, 바이러스 나왔던 약간 그 유사한 질문인데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도. 그래서 잘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지문만 제가 키워드만 몇 가지만 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 선천적 면역체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선천적 면역에 대해서 HLA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누가 봐도 지금 이야기들이 딱 나눠지죠. 아, 선천적, 후천적으로 나눠집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 뭐였니? 그 백신을 맞았잖아요. 그치? 그럼 여러분이 백신을 맞은 거는 사실 선천적이니? 그건 아니죠. 그럼 굳이 따지면 어디로 가겠어? 후천적이겠죠. 자, 그래서 요 선천과 후천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 읽으셨을 때 쭉 이제 읽으셨을 때 참고로 보시고 얘네들은 동일한 항원이 들어오면 더 빨리 반응할 수 있구나. 자, 요 내용들은 굳이 안 읽어도 되기 때문에 제가 안 읽어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신 얘기가 나와 있고 살아있는 백신, 뭐 그 다음에 사백신 얘기를 하고 있구나. 괜찮아요? 뭐 어렵지 않아서 안 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유전자 백신 기술을 얘기하고 있죠. 까지 괜찮아요? 여기 좀 잠깐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이 유전 물질을 인체에 주입해서 그 정보에 따라 항원을 생산하도록 하는데 이때는 병원체 전부가 아니라 자, 이것을 효과적 유도하는 부분인 얘를 활용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고요. 심지어 이게 지금 여러분 17번에 나와 있는 애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거를 보고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를 푸셨다면 얘를 적용하셔야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얘의 경우에는 표면에 있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생산을 담당하는 정보만 활용을 하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 유전자 백신에 mRNA와 바로 뭐가 있다? 여기 바이러스 벡터 백신 기술이 있더라. 자, 그리고 mRNA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벡터 기술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설명들의 앞에 나왔던 얘기가 좀 반복돼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크게 이렇게 구분하시고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럼 17번. 지금 여러분이 얘를 봤어. 그럼 봐봐. 분명히 위에서 본 얘가 있네. 그치? 근데 얘의 자, 그 다음 보세요. 항원 단백질의 생산을 담당하는 정보를 담은 DNA를 아데노바이러스의 껍질에 담아서 주입했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우리가 앞에 봤던 것 중에 뭐야? 얘는 내가 봤던 거야. 이거죠. 유전자 백신 기술인 거네요. 괜찮아요? 여기랑 연결을 시켜야겠구나.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우리가 mRNA냐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냐를 구분해야 되죠. 둘 중에 누구예요? 바이러스예요. 왜 바이러스냐면 여기에 인체에 무해한 다른 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삼는다라고 나와 있고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보들이 쭉 나와 있죠. 뭐 냉장 상태로 한다, 뭐 이러한 단점이 있다, 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것만큼 읽어볼게요. 자, 얘는 살아있는 백신, 즉 생백신처럼 자, 그래서 냉장 상태로 보관 및 유통을 해야 되는 거지. 살아있는 바이러스니까.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얘를 전달체로만 쓰려고 했는데 얘 자체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항체 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럼 이러한 항체를 유도하게 되면 자, 항체가 백신을 침입물질로 인식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격해 버리니까 못 들어오죠? 몸에? 못 들어오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죽어버리면 얘가 안에 담고 있는 바이러스도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백신을 맞았지만 항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 자, 그러면 1번 맞잖아요. 2번 얘를 집어넣으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아까 유전자 백신 기술에서 항원 단백질의 생산을 담당하는 정보만 활용이 됐기 때문에 써있어. 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이것만 활용된다 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럼 누가 만들어져요?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까지 괜찮아요? 네. 나머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의 관건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짚었던 유전자 백신 기술하고 바이러스 벡터 기술을 적용을 하면 자, 그 적용 문제니까 3점인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적용 문제 치고는 이 정도면 난이도가 그냥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학 질문을 받을 건데 자, 혹시 화장실 갔거나 물 먹을 사람 잠깐 1분만 갔다 오세요. 네, 1분만 잠깐 갔다 오세요. 문학은 빨리 끝낼 거니까요. 네. 끝났습니다. 혹시 문학에서 질문?
자, 7쪽에 서정인의 강에서 질문. 괜찮아요? 그럼 넘어갈게요. 서정인의 강은 EBS 연계된 거라서, 네. 서정인의 강은 그 20번의 보기 활용해서 인물만 잘 구분하시면 되죠. 이야기들이 막 매끄럽게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연결을 굳이 시키려면서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20번의 보기에 있는 내용들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8쪽 보세요. 8쪽. 자, 8쪽, 9쪽에서 혹시 질문 없나요? 혹시 만보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26번의 문제가 답니다. 26번에 있는 게. 이거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내용이 다예요. 잠깐 문 좀 닫을게요. 자, 그래서 혹시 만보 모르는 사람은 잠깐 짧게만 설명할게요. 혹시 처음 보는 사람들 일단 얘를 보시고 나이가 들었지만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 요거 봐주시고 자 8쪽의 가를 보시면 여러분 이게 한시거든요. 한시 같은 경우는 이게 해석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냥 그대로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내가 이즘이 많아서 이 책 저 책을 뽑아놓고 자, 아까 여러분 26번에서 학문적 성취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뽑아놓고 흩어진 책을 도로 다 정리하자니 어느덧 시간이 흐른 거예요. 자, 이런 건 지금 뭐예요? 시간의 경과죠. 강물엔 쑥 그림자가 흔들리는구나. 자, 막대를 짚고 지금 어디로 갔어요? 뜰로 내려갔어요. 그럼 분명히 여기에서는 방에 있었을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도 있고요. 공간의 이동도 존재하죠. 자, 고개를 들고 구름재를 바라다 보니 아득히 밥 짓는 연기가 일고 으스스 산과 멀은 싸늘하구나. 자, 농사짓 가을 거지가 가까워지니 방앗간 우물터에 기쁜 빛이 돌아서 까마귀가 날아드니 절기가 익었고 해오라비가 우뚝 선 모습이 펀치라구나. 여기에서 내용을 끊어주시면 자, 여러분 지금 여기는 계절을 판단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있죠. 자, 가을이에요. 가을이야. 가을에는 보통 내가 봄에 뿌렸던 곡식들을 추수하는 거죠. 자, 이걸 26번의 내용하고 연결을 시킬 거야. 자, 얘 지금 앞에 책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내가 뭔가 책을 뒤적뒤적 하고 있다가 뭔가 마음이 심란해서 바깥으로 나왔고. 자, 근데 이 바깥의 풍경이 여러분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바깥의 풍경들이? 긍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싸늘하다를 조심하세요. 이거 부정의 감정이 아니라 지금 저녁 무렵이잖아요. 지금 저녁 무렵이고 그리고 가을이야. 어디 갔니? 가을. 네, 가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늘한 거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 바깥은 가을이고 그래서 뭔가 가을의 풍성함, 뭔가 결실을 얻는 그러한 시기인데 나는 이 노년에, 만년에 내 인생은 난 뭐지? 그렇게 내가 고민했던 수건이 뭐겠어요? 26번을 보시면 얘 수건이 뭘까? 학문적 성취적. 여러분 이건 26번의 보기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이루지 못했음을 탄식한다며요. 자, 그럼 이런 거야. 이 가을의 풍성함과 결국 나도 지금 만년이라는 건 뭐 늦은 시기, 인간으로 치자면 중년, 계절로 치자면 가을이죠. 자, 이렇게 바깥의 계절 가을에는 풍성함과 어떤 결실을 이루는데 나는 이렇게 중년이 지난 이 나이에도 어떠한 학문적 결실을 이루지 못했구나 하면서 탄식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 후정이 되겠죠. 괜찮아요? 한시는 다 성경 후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기를 성찰하면서 지금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 못한 것을 탄식합니다.
그 얘기는 26번 보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어요. 괜찮니? 그럼 혹시 26번 틀린 사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시는 여러분 강호사시사 그냥 제목이 다예요. 강호 자연에서의 사계절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에 대한 거고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자, 없으시면 10쪽, 11쪽. 다모전 괜찮지 않나요? 다모전. 다모전 혹시 질문? 다모에서 여러분 약간의 어떤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이 30번이 얘도 다예요. 30번이 다예요. 얘 EBS 연계입니다. 근데 출제률은 놓지 않을 것 같아서 가볍게 넘어갔던 작품인데요. 어쨌든 EBS 연계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는 공간과 시간 얘기를 같이 하고 있죠. 여기에서 정보를 다 줬어요. 자, 그래서 문 안쪽의 공간, 바깥쪽 공간, 낮의 공간, 밤의 공간. 자, 걔네가 대립하죠. 문 안은 범법, 즉 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 범법의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의로운 행위가 드러나요. 그럼 뭔가 의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문 밖은 법의 통제를 받는 공간이고 인물들의 몰인정하거나 부도덕한 행위, 즉 이런 애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주부라는 인물도 있네요. 자, 주부라는 인물이 공무를 수행하는 공적 시간과 자, 공무가 끝나는 사적 시간은 각각 문 밖의 공간. 자, 여러분 아까 문 밖의 공간은 요거였잖아요. 자, 문 안의 공간. 요런 게 지금 된다는 거죠. 그럼 문 밖이 얘가 공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문 안이 사적인 거죠. 아까 얘랑도 같이 연결이 되겠죠? 까지 괜찮나요? 네. 조선시대에 여러분 이런 법을 다룰 때 죄인이 꼭 남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성을 치주하고 여성을 벌주고 하는 데 있어서 남자 관리가 하는 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오늘 여성 경찰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 죄인을 다루는 그 관리가 지금 다모거든요. 그런 이야기고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주목해서 보시면 특별히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폭포랑 의자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폭포에서는 제가 34번 설명할 건데 혹시 다른 거 질문 있는 사람? 32번은 되게 답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자, 34번을 가볼게요. 34번에 풀고 마무리할 건데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요거 보시면 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가는 자연물을 화자로 내세워서 자, 자연물이 화자야. 찾아야겠지. 누가 화자인지. 자, 나는 특정 인물의 말을 자, 여러분 둘 다 EBS예요. 그쵸? 둘 다 EBS입니다. 근데 뭐 기억이 나진 않을 테니까. 자, 가는 폭포가 벼랑에 떨어져서 물보라를 일으키는 모습을 자, 죽음의 이미지로 표현해서 그걸 통해서 폭포의 강렬함을 표현했고 폭포를 품고 있는 산을 인격화해서 존재론적 고통을 여러분 형상화란 단어는 변별력이 없어요. 그냥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표현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가죠. 자, 나는 일상적 소재인 의자의 의미를 확장해서 편안함을 주는 대상이나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제시하는 한편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EBS 거의 그대로죠. 말했지만 한수는 거의 그대로 여러분 보여집니다. 자, 그럼 시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나시가 쉬울 테니까 나시부터 접근을 해볼게요. 자,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을 던진다. 아까 특정 인물의 말을 인용했죠. 누구 말이에요? 그래, 지금 여기에서는 어머니의 지금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자, 어머니의 말을 인용했어요. 자, 그럼 의자로 보인다는 건 뭐야? 엄마가 거기 뭔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다는 거죠. 주말에 아버지 산소를 다녀와라.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 의지하였다는 건 아버지한테 의지하는 대상이었다.
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뙬리도 받쳐야 됐다. 왜?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도 누구랑 똑같은 의미야? 의자랑 똑같은 의미죠. 자,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를 내놓는 거야. 서로 뭐 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됐고, 2번 됐고, 3번. 괜찮으시죠? 네. 나는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어머니, 부부가 싸우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서로 의지된다. 어때요? 의자를 내놓는다? 의지되는 존재. 맞아요. 5번. 나의 호박을 바치는 뙬리는 의자와 동일하다. 맞잖아요? 가만 하면 되죠? 가만. 자, 가시를 잠깐 보죠. 오랜만에 보죠, 유식. 문제를 몇 번 풀었지만. 자, 그대는 아는가? 자, 그대가 청자겠네요. 자,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여러분, 제목이 뭐죠? 폭포. 그럼 나의 등에 있는 파란 칼자국은 뭐예요? 폭포. 그럼 나는 누구야? 보기를 봤을 때. 나는 누굴까요? 34번 보기를 봤을 때 나는 누구죠? 산이죠. 폭포를 품고 있는 산. 그럼 화자가 누구죠? 산. 그러니까 의인화 된 거죠. 자, 칼자국이니까 어떤 상처, 고통 이런 이미지가 되겠죠. 자, 질주하는 전율과 전율 끝에 단말말을 꿈꾸는 벼랑의 직립. 그 위에 다시 벼랑을 솟는다. 자, 산에 벼랑이 있고 그 벼랑이 서 있고 그 위에 다시 벼랑이 솟고 있어. 뭘 말하는 거죠? 폭포. 폭포가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폭포의 모습을 표현을 해준 겁니다. 또다시 벼랑이 솟는다는 거는 이 폭포가 쏟아져 내려가는 그 모습이에요. 자, 그대는 아는가? 서탄기의 종말을 그때 하늘 높이 나르던 한 마리 장수 잠자리의 추락.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벼랑이라든가 장수 잠자리의 추락. 자, 장수 잠자리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뭐예요? 그렇지.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뭘 표현해 주는 거죠? 폭포의 이미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거 하나의 의미는 아닙니다만 일단. 자, 나의 자랑은 자멸이다. 스스로 파괴된다는 거죠. 무수한 보관들이 그 무수한 수정체가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의 물보라. 자, 폭포가 쏟아지면서 물보라가 이렇게 여러분 부서지면서 튀잖아요. 그걸 지금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을 역시 표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역시 보기에 있었던 것처럼 뭐예요? 폭포가 벼랑에 떨어져서 물보라를 일으키는 모습을 죽음의 이미지로 표현해서 강렬하게, 그러니까 어떤 자멸, 아니면 뭔가 부서진다, 아니면 추락, 이런 식의 이미지로 표현해 준 거예요. 폭포의 어떤 그 강렬한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다. 까지 괜찮아요? 다시 반복되죠. 자, 그럼 이게 단순히 보면 이 산이 품고 있는 폭포의 속성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시다 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보기에서 또 뭐라고 했어요? 존재론적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칼자국. 근데 그것이 2억 년이 넘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고통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보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좀 더 설명해 준다면 결국 이것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한계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수 잠자리가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를 드러낸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영원할 수 없고, 그리고 인간도 여러분 높이 나는 것들을 사실은 꿈꿨었잖아요. 그쵸? 근데 결국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 추락하는 모습은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인 한계, 이룰 수 없는 그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만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더 깊게 안 가셔도. 자, 그러면
1번. 자멸을 직시하는 그 무수한 수정체는 벼랑에서 떨어져 물보라를 일으키는 강렬한 폭포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이다. 자, 여러분 무수한 수정체 보세요. 요거잖아요. 나의 자랑은 무수한 보관들이. 자, 그 보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장수 잠자리 나왔잖아요. 밑에 해석을 보시면, 밑에 어휘풀이 보시면 잠자리 같은 눈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애들이 떨어져서 박살나는 거야. 근데 이게 뭐야? 폭포가 떨어져서 이 물방울들 튀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럼 이 자체가 지금 다 뭐예요? 폭포가 떨어져서 이렇게 부서지는 모습이야. 근데 이 수정체가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 그 폭포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이거는 말 자체가 여러분 흐름만 읽어주셔도요. 얘가 이 폭포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게 폭포의 모습인데. 자, 그러니까 이게 아예 틀린 거죠. 그냥 폭포의 모습이라고 해야 맞는 거겠죠. 이렇게 맞는 거죠. 2번은 그대로 보기죠. 2번은 그대로 보기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것도 그대로 보기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배웠든 안 배웠든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보기에 대한 정보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 정도만 잘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